지금 유럽 사회에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독일 공공건물 14곳이 난방 중단으로 사실상 폐쇄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럽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이걸 2주 안에 고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아파트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3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온돌 아파트가 180도 바꿔버린 유럽의 주거문화.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비밀.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 한국 온돌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건축환경공학을 12째 가르치고 있는 교수 엘리어스 밀러입니다. 저의 전공은 난방 시스템 효율화였는데 유럽 전역의 공공건물 에너지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일 국회의사당 에너지 문제 해결이 프로젝트로 주어졌어요. 독일 연방건물관리청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난방비가 전년 대비 40% 급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연료비 상승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받아보고 놀랐어요. 난방비는 올랐는데 실내 온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난방비 대비 실내 온도는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다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요청했어요. 이틀 뒤 국회의사당 지하에 위치한 보일러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구형 라디에이터 시스템이 여전히 가동되는 마치 오래된 박물관 같았습니다. 배관 곳곳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온수 순환 펌프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효율은 형편없었습니다. 보일러실 답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건 국회의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 전역의 공공건물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유럽식 중앙난방 시스템은 10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쾌적함은 떨어지고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난방 시스템 논문을 검색했어요. 북유럽, 미국, 캐나다까지 살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라디에이터든 온풍기든 결국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분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온돌이라는 단어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논문 속 그래프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유럽 시스템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쾌적도 지수도 월등히 높았죠. 이건 뭐지? 하는 호기심에 논문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바닥 자체를 데우는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복사열을 이용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라디에이터는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면 사람이 있는 하층부터 따뜻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온도 제어도 정밀했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거의 모든 아파트의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라움에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동료 교수 몇 명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 선배 교수가 웃으며 말했죠. 밀러, 한국 기술을 너무 믿지 마. 논문이야 누구나 그럴싸하게 쓸 수 있잖아.
실제로는 다를 거야 아마. 그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 한국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논문 속 데이터는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독일 난방설비협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말미에 한국 온돌 시스템을 짧게 언급했어요. 청중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업체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죠. 교수님, 한국 시스템이 우리 유럽 기후와 건물 구조에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100년 넘게 이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들여올 순 없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나요?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해 온 기술인데 말이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셨어요. 추운 겨울이었죠. 아버지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난방이 형편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방은 항상 냉기가 돌았어요. 아버지는 늘 두꺼운 담요를 덮고 계셨죠. 그때 저는 난방 전문가였는데도 아버지 집 난방 하나 제대로 고쳐드리지 못했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추운 방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제 평생 후회로 남은 일이었어요. 그날 밤 다시 한국 논문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읽었어요. 기술적 세부사항, 시공 방법, 유지보수 비용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이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시스템을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뭐라든 상관없었어요. 난방설비협회가 비웃든 말든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업 몇 곳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 교수인데 한국 온돌 시스템을 연구 중이니 현장 방문이 가능한지 문의드린다고요.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건설사였는데 언제든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델하우스 방문도 가능하고 기술진과의 미팅도 주선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 메일을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렘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초였습니다. 베를린보다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 건설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지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일정을 설명해 주었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수백만 가구가요? 제가 놀라 되물었죠. 네, 한국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한 공간이었죠. 건물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실내화로 갈아 신으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선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한국에선 기본이라고 했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부드럽고 은은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처럼 얼굴만 화끈거리는 게 아니었죠. 발에서부터 천천히 온기가 올라왔어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고 아이 방도 둘러봤어요. 어디를 가도 바닥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온도 편차가 거의 없었죠. 제 연구실 라디에이터는 바로 옆은 뜨겁고 조금만 떨어져도 추운데 여긴 달랐어요.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뜻했죠. 적정 온도였습니다. 이게 복사열이구나 실감했어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방에서 떨고 계시던 모습이요. 만약 아버지 집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담요를 그렇게 여러 겹 덮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바닥이 따뜻하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라고 대답했어요. 민지 씨가 온도 조절기를 보여줬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패널이었는데 방마다 따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거실은 22도, 침실은 20도, 아이 방은 23도 이렇게요. 독일 시스템으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요? 민지 씨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월 평균 난방비는 독일 비슷한 면적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효율이 높으니까요. 게다가 고장도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마룻바닥을 쓰다듬었어요. 아래 어딘가에 배관이 깔려 있겠죠.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표면은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온도 제어였죠.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을 위한 설계였다는 걸요. 효율만 따진 게 아니라 쾌적함을 먼저 생각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식 난방은 건물을 데우지만 한국식 온돌은 사람을 데우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자주 앉아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야 하죠. 문화가 기술을 만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베를린 제 연구실은 늘 추웠거든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발은 항상 시렸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죠. 차에 타고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공장 견학 일정이 있는데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더 보고 싶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죠. 이 따뜻함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느낀 그 온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던 부드러운 열기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오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가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보일러 제조 공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차로 1시간 거리였죠. 가는 길에 민지 씨가 한국 온돌의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전통 온돌은 1000년도 넘었다고 했어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바닥 아래 고래를 지나가면서 돌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현대식은 그 원리를 물배관으로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1000년 된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난 거였네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민지 씨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연간 30만 대 넘게 생산한다고요. 전부 온돌용 보일러였습니다. 조립 라인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술팀장 박형수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저를 보일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 상자였죠. 하지만 박 팀장이 뚜껑을 열자 내부는 정밀했어요.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온도 센서가 방마다 연결돼 있다고요. 실시간으로 각 방 온도를 체크하면서 물의 양과 온도를 조절한다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동시에 여러 방을 다른 온도로 맞출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관 시스템을 자세히 봤습니다. 파이프 두께, 연결 방식, 밸브 위치까지 모든 게 계산돼 있었어요. 독일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동시에 더 정교했습니다. 감탄이 나왔죠. 박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요즘은 하이브리드 방식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함께 쓰는 거였죠. 전기료가 싼 심야 시간엔 전기로 돌리고 낮엔 가스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비용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고장은 안 나나요?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가끔 있죠. 하지만 자가진단 시스템이 있어서 문제를 미리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앱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놀랐어요. 민지 씨가 제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아파트와 연결된 모니터링 화면이었어요. 각 방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거실 22도, 안방 21도, 아이방 23도. 그래프도 있었는데 시간대별 온도 변화를 보여줬죠. 이건 단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거였죠. 유럽은 이제 겨우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도입하는 수준인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걸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난방을 편의가 아니라 필수로 봐요. 그래서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문화적 철학이 기술 발전을 이끈 거였어요. 공장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지 씨와 박 팀장이 함께였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설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지보수 주기는요? 수명은요? 박 팀장이 하나씩 답해줬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시공 단계에서 배관을 깔기 때문에 이틀이면 된다고 했어요. 기존 건물 개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유지보수는 연 1회 점검이면 충분하고 보일러 수명은 평균 15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독일 라디에이터 시스템과 비교해 봤어요. 초기 설치비는 비슷했지만 운영비는 확실히 낮았습니다. 15년 사용 기준으로 총 비용을 따지면 온돌이 30% 이상 저렴했어요. 게다가 쾌적함은 비교할 수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을 독일에 가져갈 수 있을까? 공공건물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뜻해질까? 그런데 문득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독일 난방 업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기득권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죠. 한국 기술이 들어오면 그들의 밥줄이 위협받을 겁니다.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기술을 독일에 도입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업계 반발이 클 거라고 했죠. 민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결국 이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좋은 기술도 정치와 로비 앞에선 무력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이 호텔도 온돌이었던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동료 교수가 보낸 거였는데 내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방설비협회에서 당신 한국 출장 얘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했죠.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업계 대표가 말했대요. 밀러 교수가 검증도 안 된 외국 기술을 들여오려 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답답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진 창밖을 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따뜻한 온돌이 깔린 집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따뜻함을 왜 독일 사람들은 누리면 안 되나요? 저는 돌아가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제가 이번엔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제목을 적었어요. K 난방 시스템 독일 도입 프로젝트. 긴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온 건 3월 말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걸 제쳐두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내부 배관 시스템, 온도 조절 패널까지 모든 자료를 모았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온돌 시스템의 독일 공공건물 적용 가능성 연구였어요. 데이터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에너지 효율, 비용 분석, 쾌적도 비교까지 객관적 수치로 정리했죠. 이틀 밤을 새워서 완성했어요. 보고서를 들고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슈미트 교수였는데 저보다 10년 선배였죠.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밀러, 이거 진지하게 하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국회의 사당부터 시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입장은 이해 안 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난방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게다가 공공건물 개조는 예산 문제도 있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장기적으론 비용이 절감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슈미트 교수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조심하게. 이미 업계에서 자네 얘기가 나돌고 있어. 좋은 쪽이 아니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독일 난방설비협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얼굴이 굳었어요. 협회장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경계한다는 내용이었죠.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건지 뻔했습니다. 안전기준, 품질 검증, 기후 적합성 문제를 들먹였어요. 저는 이메일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였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산업 전문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독일 난방 시장에 부는 아시아 바람, 과연 안전한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교묘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직접 비난하진 않았지만 의구심을 심었죠. 유럽 기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배관 동파 위험성을 언급했고 유지보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사후관리 체계가 불안하다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제가 본 한국 시스템은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유지보수도 오히려 간단했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기사를 믿을 겁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 씨였어요. 독일 기사 봤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회사가 기술 자료를 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인증서도 있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싸움이었죠. 다음 주 학회가 있었습니다. 독일 건축학회 정기 세미나였는데 저는 발표자로 신청했어요. 제목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난방 혁신이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정식으로 소개할 기회였죠. 세미나 전날 밤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사진, 그래프, 비교표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객관적 데이터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로 승부하는 거였죠. 세미나 당일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장엔 200명 넘게 모였어요. 교수들, 엔지니어들, 업계 관계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난방업체 사람들도 보였죠.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 순서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혁신적인 난방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죠.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에너지 효율 그래프를 보여주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 비교표에서도 관심 있는 눈빛이 보였죠.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형 난방업체 기술이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롭게 물었죠. 교수님, 한국 기후와 독일 기후는 다릅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시스템은 그 조건에서 검증됐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한국 건물 기준입니다. 독일 건물 구조는 다르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배관 동파 위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유지보수 인력은 충분합니까? 독일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씩 답했지만 분위기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맨 뒤에 앉은 사람이 발언했습니다. 협회 부회장이었어요. 그가 말했죠. 교수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년 역사의 독일 기술을 믿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로 국민 안전을 실험할 순 없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발표는 실패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발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저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 업계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교수님이 성공하면 그들은 손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겨울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아버지를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해져야 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였어요. 세미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속하겠다고요.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메일 하나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독일 연방건물관리청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혹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들은 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기회였지만 시작이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방건물관리청과의 첫 미팅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베를린 시내 그들의 사무실이었죠. 담당자는 슈테판 바우어 씨였어요. 5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바우어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그가 계속 말했어요. 소규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책임이 크니까요.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우어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베를린 외곽의 공립 어린이 병동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고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온다고 했죠. 면적은 300제곱미터 정도였어요. 좋습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바우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즉시 민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사됐다고 전했죠. 민지 씨가 환호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민지 씨가 대답했어요. 저희 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측에선 민지 씨와 박형수 팀장 그리고 시공 팀장까지 참여했어요. 독일 측은 저와 바우어 씨 그리고 병동 관리자가 있었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존 독일 배관 시스템과 한국 온도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핵심이었어요. 독일 건물은 벽이 두껍고 바닥 구조가 달랐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웠죠. 박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어떨까요? 기존 라디에이터를 일부 남겨두고 바닥 난방을 추가하는 거죠. 바우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장치로 괜찮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배관 규격과 한국 시스템의 사양이 달랐어요. 파이프 직경, 연결 방식, 밸브 구조까지 전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맞춤 설계가 필요하겠어요. 다음 주 한국 팀이 독일로 왔습니다. 민지 씨, 박 팀장, 그리고 시공팀 엔지니어 2명이었죠.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민지 씨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뵙네요, 교수님. 병동 현장을 함께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지하 보일러실은 습하고 어두웠죠. 박 팀장이 배관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6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시공팀 이준호 씨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바닥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최소 5cm는요. 저는 걱정됐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얇은 배관을 쓰면 3cm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가 복잡해지죠.
바우어 씨가 물었어요. 시공 기간은요?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2주면 됩니다. 설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제 연구실에 임시 사무 공간을 차렸어요. 노트북과 도면이 책상을 가득 채웠죠. 그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독일 전력 규격이 한국과 달라서 보일러 전원을 수정해야 했어요. 온도 센서 배치도 독일 안전 기준에 맞춰야 했죠. 매일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 씨와 박 팀장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지 씨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해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좋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이 믿어주셨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에요. 유럽 건물에 온도를 설치하는 건요. 우리도 배우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배우는 거군요.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설계가 완성됐어요. 도면은 처음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국 온돌과 독일 시스템의 혼합이었죠. 하이브리드 난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보일러와 배관, 독일에서 조달한 밸브와 센서가 섞여 있었어요. 시공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찾아갔죠. 이준호 씨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배관을 연결하고 고정하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물 흐름이 불균등해진다고 했죠. 독일 현장 인부들도 감탄했습니다. 한 인부가 말했어요. 저렇게 정밀하게 작업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갈등도 있었습니다. 독일 전기 기술자와 한국 팀이 배선 문제로 다퉜어요. 서로 방식이 다르다며 양보하지 않았죠.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옳습니다. 하지만 협력해야 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식 배선을 기본으로 하되 독일 안전 규정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더 걸렸지만 양쪽 다 만족했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죠. 시공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일러가 설치되고 배관이 연결됐어요. 온도 센서도 각 방에 달렸죠. 드디어 시험 가동 날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 전날 밤 한국 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독일 음식점이었는데 민지 씨가 소시지를 먹으며 말했어요. 내일 잘 될까요? 걱정되네요. 저도 걱정됐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박 팀장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식당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베를린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민지 씨가 코트깃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독일 겨울은 정말 춥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나아질 겁니다. 호텔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민지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일 봬요, 교수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랄 뿐이었죠. 시험 가동날 아침 일찍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와 있었어요. 민지 씨와 박 팀장, 이준호 씨가 보일러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바우어 씨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오전 9시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이 보일러 전원을 켰어요.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물이 배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온도 그래프가 떴어요.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거실 온도가 올라갔어요. 18도에서 19도, 20도로요.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 씨가 미소 지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병동 북쪽 구역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곳은 21도인데 거기만 18도에 머물렀죠. 이준호 씨가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북쪽 복도는 확실히 다른 곳보다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미지근했어요. 제대로 열이 전달되지 않는 거였죠. 이 씨가 배관 연결부를 점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가 중얼거렸죠. 박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물순환이 안 돼요. 어딘가 막혔거나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지 씨도 왔죠. 우리는 급히 도면을 펼쳤어요. 바우어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북쪽 구역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찰단이 옵니다. 시찰단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바우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방건물관리청 국장님과 베를린시 관계자들이에요. 이 프로젝트 확대 여부를 결정하러 오시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국 팀은 필사적으로 문제를 찾았습니다. 배관을 하나씩 추적했어요. 밸브를 열어보고 센서를 체크했죠. 1시간이 지났지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정오쯤 이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그는 지하 배관 연결부를 가리켰어요. 독일 구형 배관과 새 배관의 접속 부위였는데 각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제대로 못 흐르는 거였죠. 왜 이제야 발견했나요? 바우어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대답했어요. 여긴 기존 독일 배관 구조입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은 부분이죠. 바우어 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독일 시스템 문제란 말입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재에 나섰어요. 지금 중요한 건 원인 규명이 아닙니다. 고치는 겁니다. 시찰단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해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공구를 꺼냈습니다. 배관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작업이 어려웠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박 팀장과 독일 기술자가 함께 도왔어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배관 각도를 조정하고 다시 연결했어요. 밸브를 열자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이 씨가 소리쳤어요. 됐어요. 우리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북쪽 구역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18도에서 19도로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0도, 21도. 민지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찰단이 도착한 거예요. 국장과 베를린시 담당자 5명이 들어왔죠. 그들은 우리의 땀 흘린 모습을 봤습니다. 국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우어 씨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했다고요. 하지만 국장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는 북쪽 구역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죠. 여긴 좀 미지근한데요. 아직 온도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제가 재빨리 말했어요. 30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상이 될 겁니다. 국장이 시계를 봤어요. 30분이면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나중에 다시 보죠. 시찰단이 떠났습니다.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바우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망했어요. 그들은 실패로 기록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지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교수님. 제 설계가 부족했나 봐요.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독일 배관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결과가 전부니까요. 이 씨는 벽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온도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모든 구역이 21도로 맞춰졌어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식 온돌, 독일 병동에서 첫날 실패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자극적이었습니다. 시험 가동 중 난방 불균형 발생, 안전성 논란 재점하라고 썼죠. 학교로 출근하니 동료들 시선이 차갑했습니다. 복도에서 슈미트 교수를 마주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경고했었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가니 민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교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존 독일 배관 구조가 문제였다는 걸요. 한국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민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온도 그래프, 수압 측정치, 배관 연결 구조도까지 모두 모았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민지 씨가 화면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이걸 보고서로 만들면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과 이 씨도 합류했어요. 우리는 팀이 됐습니다. 독일 교수와 한국 엔지니어들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4시에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베를린 병동 난방 시스템 기술 분석 보고서였어요. 객관적 데이터로 가득했죠. 이걸 연방건물관리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옳으니까요. 따뜻함은 포기할 수 없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바우어 씨를 통해 연방건물관리청 국장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그는 받아들긴 했지만 표정이 시큰둥했죠.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한국 팀은 여전히 베를린에 남아 있었지만 할 일이 없었죠. 민지 씨는 매일 호텔과 연구실을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박 팀장도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바우어 씨였어요. 교수님, 병동 가보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죠. 가보세요. 지금 당장요. 그의 목소리엔 뭔가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 씨와 함께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바우어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5명이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레고를 쌓고 그림을 그리고 굴러다니며 웃고 있었죠. 간호사가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바닥을 떠나질 않아요. 왜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따뜻하잖아요. 예전엔 침대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바닥이 더 좋대요. 한 아이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닥 정말 따뜻해요. 다른 병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의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악수를 청했죠. 고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들 체온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특히 면역력 약한 아이들한테 좋아요. 발이 따뜻하니까 전체 체온이 안정적이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우어 씨가 지하 보일러실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난 2주간 데이터였죠. 에너지 소비가 40%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우어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국장님이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병동 전체를 온돌로 바꾸라고 했대요. 민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바우어 씨가 웃었어요. 당신들 보고서가 설득력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증명했죠. 저는 민지 씨를 봤습니다.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 뒤 지역 신문이 기사를 냈어요. 독일 병동을 구한 K-난방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공정했어요. 초기 문제와 해결 과정을 모두 다뤘죠. 방송사도 움직였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병동을 취재했어요. 카메라는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한 어머니가 인터뷰했어요. 아이가 예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학교, 유치원, 양로원까지요. 모두 한국 온돌 시스템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죠.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시청 담당자였어요. 공공건물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한국 시스템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죠.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왔어요. 난방설비협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노골적 반대가 줄어들었어요. 몇몇 기업은 오히려 한국 업체와 제휴를 문의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한 달 뒤 베를린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유럽 난방의 미래였어요. 저는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300명 넘게 모였어요. 저는 민지 씨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도 공동 발표자였죠. 우리는 지난 석 달의 여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실패도 얘기했습니다. 첫 가동 때 문제, 언론의 비판, 좌절의 순간들을요.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했죠. 협력과 데이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 협력을 제안하고 감사를 전했죠. 저는 뭉클했습니다. 저녁엔 한국 팀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민지 씨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박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근데 해냈네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를린 밤거리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한국 팀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귀국하는 거였어요. 민지 씨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교수님. 프로젝트가 더 많아질 거예요.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하늘을 바라봤어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비행기를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이 함께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있었죠. 변화의 계절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전부 협력 문의였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에서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함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편견도 넘고 기득권도 넘고 있었죠. 좋은 기술은 결국 이긴다는 민지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함께 가겠다고요.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베를린은 서늘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온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독일에서만 15곳이 넘었습니다. 병원, 학교, 공공도서관까지요. 프랑스는 파리 시청사 일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오스트리아는 빈 국립박물관의 설치를 검토 중이었죠.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와는 매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제사업팀 팀장이 됐어요. 유럽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이었죠. 저는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좋은 파트너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 씨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교수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주최 세미나가 있는데 기조연설을 부탁한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10월 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민지 씨가 나와 있었어요. 반가웠습니다. 악수 대신 포옹을 했죠.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미나는 이틀 뒤였습니다. 그 전날 민지 씨가 물었어요. 교수님, 내일 우리 집에 오실래요? 부모님이 꼭 뵙고 싶대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이죠. 다음 날 저녁 민지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어요. 15층쯤 됐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지 어머니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딸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죠. 민지 씨가 훌륭한 엔지니어예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죠. 앉으라는 권유의 방석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포근했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독일은 많이 추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중요하죠. 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릴 땐 연탄 온돌이었어요. 아궁이에 연탄 넣고 불 피우면 방이 따뜻해졌죠.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되니 편하긴 한데 그때 그 따뜻함이 그립기도 해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이 아니에요.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죠.
추운 겨울 방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정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구나 싶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던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따뜻함이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 씨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어렸을 적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 그들은 방바닥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제일 좋았던 게 겨울 아침이었어요. 학교 가기 싫어서 이불 속에 있으면 엄마가 부르셨죠. 방바닥은 따뜻하니까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고요. 저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방에서 떨고 계시던 모습이요. 만약 아버지 집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도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었을 텐데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있는 곳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울고 계세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아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고 마음도 열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온돌은 그런 마음을 지키는 거죠. 추운 세상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는 지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유럽에 가져가려는 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죠. 함께 따뜻해지는 문화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지 씨 집을 나서며 인사를 드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세미나 발표 원고를 다시 봤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기술 설명과 데이터만 가득했죠. 진짜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는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경험을 담았어요. 민지 씨 가족과 나눈 따뜻함,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그리고 제 아버지 이야기까지요. 진실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세미나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건설사 관계자들, 학생들까지 200명 넘게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죠. 저는 지난 1년의 여정을 풀어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돌아가신 일,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후회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함,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였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난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발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지 씨 어머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고 마음도 열린다는 말씀이요. 한국의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적 철학이라고 정리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을 유럽과 나누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감사를 전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지 씨가 동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어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요.
이젠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출국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민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 저는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가 여전히 서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일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남방이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문화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그 따뜻함을 1000년 넘게 지켜왔다. 이제 세계가 배울 차례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곳곳에 따뜻함이 퍼질 거예요. 한국의 지혜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 일에 함께하게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 따뜻한 집들이 있겠죠. 가족이 모여 있는 곳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버지께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지키지 못한 그 따뜻함을요. 한국이 가르쳐준 마음으로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온돌의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따뜻함은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